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분노한다면 2. 시진핑 남한의 특별 요청 3. 더 이상 경보 사격은 필요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지와 하늘을 잇는 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의 로켓 누리호의 발사가 생각나지만 꿈과 희망을 담고 우주로 향하는 게 아닌 악의만을 담고 대만을 향해 발사된 중국 로켓의 연기입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향해 포격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대만 역시 이에 맞서 오는 9일 포사격 훈련을 예고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해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에까지 군사적 위협을 감행해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어느 쪽이든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한국은 언제 불붙을지 모를 화약고의 한가운데 있는 형국입니다.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위협에 국방부는 기존 진행 중이던 한국형 사드 캔드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의 미사일이라도 막아내는 것은 물론 공격의 근원지를 날려버려 한반도로 향할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군의 호언장담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환경에서 사드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군은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캄드 코리아 에어앤 미사일 디펜스의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철의 장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캠드는 한 개의 무기로 이루어진 방공체계가 아닌 고도별 미사일,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무기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고대별 대공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공무기로 미군에서 개발한 중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 세대가 있습니다. 탄도탄말을 겨냥해 개발된 방어체계로 최대 사정거리 200km 아니 40에서 150km 고도 내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1000km에 달해 배치될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포대까지 설치되며 미국 외에 완전한 사드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에 완벽한 방패가 되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드의 요격 고도인 40에서 150km 밖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 서울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갱도 진지를 건설하여 330기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고 300에서 600mm에 이르는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에도 포탄 요격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수백 발의 포격을 막기에는 사드의 요격 시스템만으론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판단한 국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얻어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격체계의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지하드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체계 아이언돔이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피제 고위 지휘관이 사익사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6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미사일 공격과 포격의 방어에 효과적인 아이언돔의 도입 역시 고려됐었으나 한반도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형 아이언돔의 자체 개발에 들어갔었다. 그리고 올해 12월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만 2조 8,900억 원이 투입된 램드는 양산되어 수도권 및 주요 방호 목표 일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산 응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거리 40km 고도 10km 이하의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고 한 번에 100발 이상의 적포탄이 동시에 날아와도 추적 가능한 대공 무기체계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일대에 역경 미사일 16발이 탑재되는데 완편된 램드 시스템은 총 192발의 역경 미사일을 탑재하고 최고 9개의 완제된 램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총 1728개의 역경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램드에 탑재될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10억 원이지만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3D 프린터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 대량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램드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6년 앞당긴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역시 같은 달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한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되어 탄도탄과 항공기 모두에 대응 가능한 대공무기입니다. 영상 속 부유 시험에서 보듯 고고도에서 정교한 궤도 수정을 통해 적의 VM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반도 방공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주대왕 역시 얼마 전 진수식을 마쳤었는데요. 최대 탐지거리 1800km를 자랑했지만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던 ICBM 요격 미사일인 SM-3이 배제되고 SM-6 미사일까지만 탑재되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기존 한국 이지스함의 평가를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정조대왕 함을 비롯한 KDX-I 배치 II 세척의 수직 발사 체계는 SM-37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900km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함대공 미사일 SM-3이 정조대왕 함에 탑재되어 북한의 ICBM, SLBM을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받았었다. 지난 12월 1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SM-3을 왜 배제했느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이종석 국방장관은 합참에서는 소요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나 이지스함의 작전 개념과 한반도에서 탄도탄 지상 방어를 위한 SM-3의 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 순위와 작전 운용 개념을 고려해 SM-3에 대한 전력화 속도를 조정 중이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아직도 도입 미정인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의 지대지 탄도탄과 SLBM의 방어는 현재 지상 기반 캠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 역시 무기체계와 함정을 동시에 전력화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통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 측에서도 SM-3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전술이었던 팔랑크스진 방패와 방패를 맞대벽을 구축하고 긴 창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방패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적을 향할 창 역시 중요한데요.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나 탄도 미사일의 물량이 막대한데 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캠드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사수를 공격해야 한다. 날아오는 폭탄이 아닌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타격해서 공세를 끊어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킬체인 전략입니다.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해서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 전략이죠. 걸프전 당시 미군이 적의 스커드 발사기지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체계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타격순환 체계로 만약 평가 단계에서 적의 피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단계부터 목표물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이 이어집니다.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킬체인이 발동되며 3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전략 무기를 북한으로 투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시간 이내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 계획이죠. 기존 한국의 킬체인 전략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었지만 몇 차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며 한국형 킬체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킬체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군과 같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핵, 공군 주요 전력을 총동원한 일제 타격으로 30분 이내로 주요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며 2023년 완성될 계획입니다. 최강의 방패와 최강의 창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는 오래된 고사성어이죠. 모순의 대결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이기기 위해선 최강의 창뿐만 아니라 최강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고착화되며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 다음 타자는 자신이라며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경과 관심이 러시아로 쏠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줄 알았던 중국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군사경제적 포위 상황에 크게 당황하다 못해 각종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10년 이상 시진핑 권력의 밑바탕 역할을 하던 높은 경제 성장률마저 20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집중된 권력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경제를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가 숨겨왔던 300조 원의 부채가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처치 곤란한 빚더미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국제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중국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료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8일 남태평양의 소규모 국가인 피지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EPEF에 참여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EPEF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어느 정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13개 회원국이 가입했지만 이번엔 매우 자그마한 국가인 피지가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 남태평양 부근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와중에 피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력기구 EPEF에 참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의미는 중국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인도나 호주 등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에 소규모 국가들마저 반중국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국은 전 세계 200개에 가까운 국가들 중에서 진정한 우방국이 단 한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중국의 경제는 고립되고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어 국가가 지닌 영향력마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기에 대응하려면 국가와 국민이 단결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너무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해 단결과 통합은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중국의 3대 파벌 중 하나인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은 다른 파벌인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2달 가까이 상하이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최대의 경제 도시이자 인구 수만 3천만 명에 가까운 상하이가 2달가량 봉쇄되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에서 2%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정부의 빚더미마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내 폭발적인 확산이 시작되며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핵심 도시들은 하루 평균 2회의 의무 진단검사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격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억 회의 핵상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진단검사는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검사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는 해당 검사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올해 들어 전국 규모 진단검사 비용은 무려 300조 원으로 중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 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모든 진단검사 비용은 지방정부의 부채로 기록되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파산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말까지 지금과 같은 방역 정책을 유지한다면 1000조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핵상검사로 수백조 원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건설할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진핑 정권이 제로 코로나를 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식적으로 중국 내에선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뒤집을 경우 국민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게 되며 차후 시진핑 정권의 연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진핑의 정치적 속적인 상하이방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제 개방과 동시에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은 상하이방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에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며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원이 시진핑 정권 눈밖에 나면서 본보기로 정리를 당했습니다. 이밖에도 와이드와 텐센트 등 상하이방 출신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자국의 경제 성장보다 정치적 숙적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자 보다 못한 중국 내 실질적인 서열 위기가 나서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본격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발언을 하며
시진핑 정권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의 이런 발언에 중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시진핑 권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인기도에 힘입은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진단검사를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중요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처럼 엄격한 방역을 하는 곳은 없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의 부채는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중국 편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EPF에 참여하면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성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 오면 머지않은 미래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여기에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반도체 자금률이 3%에 불과한 중국은 한 해 60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반도체가 없다면 중국의 첨단 산업은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으로 한국과는 어떤 아쉬운 일이 있어도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동안 중국의 외교 정책은 잠재적 적성국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접한 국가에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한국의 유능한 기업과 인재를 중국에 유치하여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즉 포위된 중국이 살기 위해선 한국의 용서를 구하고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에 중국 내 반도체 허브인 장수성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27일 장수성은 해외 반도체 설계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선 정책과 한한령을 통한 한국 기업 견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최첨단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한국이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하고 첨단 산업에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오자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미끼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용해 중국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한두 번 당하지 않은 한국은 이번 정책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 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기존 공장들마저 철수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아무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와도 직결되기에 현실적으로 중국 투자가 성사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를 직접 겪은 해외 매체들은 경제적 손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중국의 막무가내 정책의 위험성을 실감한 기업들은 해외로 발기를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한국 기조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EPF에 참여하겠다 밝히자 중국 측에선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강경한 어조로 한국의 경제정책에 간섭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중국의 간섭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몇 시간 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이 EPF에 참여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많이 수그러진 표현과 분위기입니다. 최근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최근 미국의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트위터에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세계 곳곳의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수십 년간 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5년간 서해에서 어획한 양만 무려 19만 톤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막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 민병 소속으로 이뤄져 있어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중국이 경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은 힘을 보태 중국 해상 민병, 해군으로 주하고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어선의 물고기 남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환경보호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환경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닥치는 대로 어획을 일삼는 중국의 만행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잠시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원양어업 선박을 수천 척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 근해의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이제 중국 어부들은 세계 곳곳의 바다로 출항해 원양어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디카프리오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를 리트윗하며 이러한 관행은 해양 자원의 상업적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6일 중국 원양어선들이 남미 바다에서 대규모 조업을 벌여 지역 경제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에콰도르와 페루 인근 바다에서 2016년 이후로 거의 매일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국 어선들은 남미 북서부 에콰도르와 페루를 넘어 동부의 아르헨티나 바다로까지 진출해 올 한 해에만 1만 6천회 이상 조업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자국 근해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그것도 모자라 3,000척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원양어업 선단을 구축해 세계 모든 해양에서 조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대규모 남획으로 인해 참치, 오징어 등의 어종은 조만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될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공해상에서의 원양어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대만도 원양어업 선단을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 중국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중국 같은 규모로 전 세계에서 조업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인접국인 한국으로서는 그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중어업 협정에 따른 상대국 배타적 경제 수역 예제에서의 양국 조업 실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이즈 내에서 양국이 합의한 어선 척수는 1350에서 1500대 정도이며 어획 할당량은 5만 6천에서 7천 톤 정도였습니다. 입어 조건은 양국 모두 동일했지만 실제 이 기간 상대국 이즈에서 입어하는 어선 척수는 한국이 900척, 중국이 6,325척으로 무려 7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획량 또한 한국이 1만 4,874톤, 중국이 19만 8,904톤으로 13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어업 협정은 지난 2000년 한중 양국의 짧은 수역 거리로 인해 획정되지 못한 해양 경계로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 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인데요. 자료에서 확인된 듯이 합의된 어선 척수와 어획 할당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업 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에 이즈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이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발된 중국 어선은 특정 금지 구역 침범 39건, 영해 침범 33건, 무허가 105건, 제한 조건 위반 697건으로 총 874척에 달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조업 어선의 미납담보금만 무려 173억 300만 원인데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 민병 소속으로 이뤄져 있기에 그 악행을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상 민병은 서방 군사 전문가, 심지어 정보기관들조차 정확한 규모와 조직,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해상 민병이 크게 확장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중국은 2017년 이후부터 수십만 명의 퇴역 군인을 해상 민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현재 해상 민병의 규모는 75에서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중국 당국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민병이지 사실상 해군처럼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감독, 교육 훈련과 보급은 중국 해군이 맡고 있으며 일반 군인처럼 봉급과 수당을 받고 해상활동 전반에 대한 보험은 물론 연금 혜택까지 군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상 민병의 선박은 대부분 어선으로 평소 어업에 종사하는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상 민병 선박들은 대상국 해양경비대나 해양경찰의 단속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100에서 300척씩 떼를 지어다니며 타국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영해에 들어가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최근에는 동해까지 나타나 불법 조업으로 지역까지 싹쓸이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일사불란하게 배들을 붙이고 방어 진영을 갖춘 뒤 흉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해상 민병은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전 세계 바다에서 활동하며 각국 해군, 함정의 동향을 파악해 관할 어업국에 보고하는 정찰 임무도 수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해상 민병의 실체는 무장한 채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지만 국제법상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흉기로 무장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찰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군이 나설 수도 없습니다. 국제법상 민간인에 대한 정규군의 공격은 전쟁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를 악용해 해상 민병을 주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수단이자 미군과의 해군력 격차를 좁히는 도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해상 민병이 전시 상황 시 중국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가 정찰 및 교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점점 더 강화되어 정찰, 교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대 행위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 민병은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9년 3월 8일 남중국해 하이난다오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팩커블가 갑자기 들이닥친 해상 민병 선박들의 에워싸여 위협을 당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타나 임팩커블을 에워싸며 자신들의 바다에서 날아가라고 위협했는데 공해상에서 이 같은 위협 행위는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팩커블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중국 어선들은 전속력으로 달려와 임팩커블을 들이받았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동신 감청 정보를 바탕으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임팩커블을 공격한 중국 어선들은 해상 민병이었으며 당시 충돌 공격이 중국 어업국의 지휘 통제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해상 민병의 물리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해상 민병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각종 범죄 행위를 지적하며 해상 민병이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경고 직후 미국은 남중국해에 연안 전투함 LCS를 순환 배치하며 순찰 활동을 강화했지만 미국이 남중국해에 동시 투입할 수 있는 LCS는 많아야 2에서 3척으로 200에서 300척을 동시 투입할 수 있으며 수천 척 규모에 달하는 해상 민병에 대응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말 미군이 찾아낸 해답은 일명 킥싱크로 불리는 대한유도 폭탄이었습니다. 킥싱크는 지난 2021년 이 공군이 2000파운드급 잼에 간단한 개조를 가해 제작한 대한유도 폭탄입니다. 미군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염가형 대함 타격 무기로 미군의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킥싱크의 사거리가 28에서 30km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대량으로 배치하더라도 폭탄을 투발할 전투기나 폭격기를 또 다른 전투기가 엄호하는 식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미국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한국이 고민을 해결해줄 유일무이한 무기체계 KGB를 개발한 것인데요. KGB는 5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투발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큰 날개를 이용해 무려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집니다. KGB의 최대 강점은 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잼의 경우 폭탄에 부착된 유도 장치가 전투기나 폭격기의 장착 어댑터와 유선으로 연결되어야만 운용할 수 있기에 전투기의 소스 코드 정보를 받아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손봐야 하는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KGB는 소형 태블릿 PC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이 단말기는 블루투스로 KGB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폭탄을 투하하면 알아서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는데 이 같은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호환성 덕분에 F5나 F4와 같은 구식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또한 KGB는 F-16이나 F-15와 같은 중대형 전투기에도 장착 가능하며 F-50은 물론 카일 전선 항공 동제기와 같은 소형 기체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동 표적 타격용 KGB가 완성될 경우 미국의 잼 기반 킥싱크 대비 사거리는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의 대함 타격 무기가 탄생하는데요. 우리 KGB가 더 큰 역할을 맡아 전 세계로부터 중국의 악행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